현대인 10명 중 8명이 겪고 있지만 대부분이 무시하고 있는 치명적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무서운 관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면역 체계를 공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한 피로나 두통이 아닙니다. 심장병, 당뇨병, 암까지도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라는 이름에 침묵하는 살인자. 몸속에서 벌어지는 전쟁.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우리 몸은 마치 전쟁터가 됩니다. 뇌에서 위험 신호가 발령되면서 부신에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원시 시대라면 맹수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생존 반응이었지만 현대에는 이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압박, 경제적 불안, 인간관계의 갈등 같은 현대적 스트레스는 원시인의 생존 시스템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맹수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해서 혈액 속에 남아있게 되고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한 중년 남성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 속 인파에 시달리고 상사의 무리한 요구에 스트레스 받으며 저녁에는 아이들 교육비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픈 정도였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쉬면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40을 넘었고 1년 후에는 위궤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2년이 지나자 당뇨 전 단계 판정까지 나왔습니다. 김철수 씨의 이야기가 특별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의학이 밝혀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파괴적 여행.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벌이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장과 혈관 시스템입니다. 코르티솔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증가시킵니다. 단기간이라면 문제 없지만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벽이 손상되고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마치 고무스에 계속 높은 압력을 가하면 결국 터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20년간 추적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의 심장병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40% 높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소화 시스템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기능들을 일시 정지시킵니다. 소화도 그중 하나죠. 코르티솔은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면서도 위점막을 보호하는 기능은 억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성 위궤양의 메커니즘입니다. 마치 산성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우산을 빼앗긴 것과 같은 상황이죠.
서울대 의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윗궤양 환자의 85%가 발병 전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면역 시스템의 항복 선언.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면역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코르티솔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단기간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유용한 기능이지만 장기간 지속되면 우리 몸의 방어막이 무너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것은 기본이고 더 심각한 감염에도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암세포에 대한 감시체계가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30% 높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직접 암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몸의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켜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젊은 CEO가 회사 상장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몇 달간 하루 3에서 4시간만 자고 엄청난 업무 압박 속에서 지내다가 상장이 성공한 직후 건강검진에서 초기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당신의 면역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완치됐지만 그 후 그는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뇌와 몸의 위험한 연결고리. 뇌가 보내는 잘못된 신호들. 스트레스와 질병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뇌과학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뇌 속에는 아미그달라라는 작은 부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감정과 스트레스 반응을 담당하는 사령부입니다. 아미그달라는 위험을 감지하면 즉각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명령합니다. 문제는 현대사회의 스트레스가 너무 복잡하고 지속적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난 기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거나 경제적 불안감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상황들 말입니다. 아미그달라는 이런 정신적 위협도 실제 물리적 위험과 동일하게 인식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 환자들의 뇌 MRI를 촬영한 결과 아미그달라가 과활성화되어 있고 동시에 해마 기억 담당 부위가 위축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뇌의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억력 저하, 집중력 장애, 우울증 같은 정신적 증상들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 뇌의 물리적 변화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르몬 시스템의 대혼란. 스트레스는 또한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다른 호르몬들의 정상적인 분비가 방해받습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이나 조기 폐경이 나타날 수 있고 남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억제되어 성기능 장애나 근육량 감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혈당 조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 당뇨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 조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70% 이상이 발병 전 1에서 2년간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가족의 죽음, 이혼, 실직 같은 중대한 생활 변화 후 당뇨병 발병률이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한 5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박영희 씨는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처음에는 급격한 체중 감소와 피로감 정도였지만 1년 후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갑작스런 스트레스가 췌장 기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살펴보는 스트레스의 영향, 심혈관 질환, 조용한 시한폭탄. 심혈관 질환은 스트레스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이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사례는 의학계에서 흔히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다코츠보 심근병증이라고 부르는데 심한 감정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 근육이 일시적으로 기능을 잃는 증상입니다. 마치 심장이 무너잡는 항아리 다코츠보 모양으로 변형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지역에서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평상시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이 얼마나 심장에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만성 스트레스의 경우는 더욱 교묘합니다. 매일 조금씩 혈관에 손상을 가하면서 서서히 동맥경화를 진행시킵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의 10년간 추적 연구에 따르면 고스트레스 직업군, 응급실 의사, 소방관, 증권 트레이더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관상 동맥질환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2.5배 높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연령대별 차이입니다. 30대부터 40대의 젊은 심장병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90% 이상이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나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나이와 관련된 질병으로 여겨졌던 심혈관 질환이 스트레스로 인해 젊은 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화기 질환, 속에서 불타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으면 속이 쓰리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는 소화기 시스템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위산 분비가 증가합니다. 동시에 위점막을 보호하는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은 감소합니다. 이는 마치 산성 용액이 들어있는 컵에서 보호막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도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위 속에 조용히 살고 있던 이 세균이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갑자기 활성화되어 위궤양을 일으킵니다. 한 대학 교수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김 교수는 연구년 동안 새로운 논문을 준비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보내며 불규칙한 식사와 과도한 카페인 섭취가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속에서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검은 변을 보게 되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윗궤양으로 인한 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위점막의 저항력을 떨어뜨린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과민성대장 증후군 IBS도 대표적인 스트레스 관련 질환입니다. 장애 운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가 스트레스로 인해 불균형해지면서 설사, 변비, 복통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흥미롭게도 과민성대장 증후군 환자들의 뇌를 스캔해 보면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부위와 장 기능을 조절하는 부위 사이의 연결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노의 축, Good Brain Axis 이라고 불리는 연결고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면역질환, 몸이 자신을 공격하다. 스트레스가 면역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면역력이 과도하게 억제되어 감염에 취약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면역 시스템이 혼란을 일으켜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대부분 발병 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서울대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연구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78%가 발병 전 주요 생활, 스트레스 이혼, 사별, 실직, 이사 등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스트레스의 종류에 따라 발병하는 질환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급성 스트레스는 주로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유발하고, 만성 스트레스는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같은 전신 자가면역 질환과 연관성이 높았습니다. 한 3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회계사로 일하던 이지은 씨는 회사의 부도 위기 상황에서 몇 달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야근이 일상화되고 해고 불안에 시달리던 중 손목과 무릎 관절에 심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과로 때문인 줄 알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져 병원을 찾았더니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면역 시스템의 오작동을 일으켜 자신의 관절을 공격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신건강, 보이지 않는 상처들.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는 너무나 밀접해서 때로는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들은 스트레스가 뇌의 신경전달 물질 균형을 깨뜨리면서 발생합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전달 물질들은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화학 물질들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이들의 생성과 재흡수 과정을 방해해서 우울감, 무기력감,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정신적 증상들이 다시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악순환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같은 상황도
더 스트레스로 느껴지게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5년간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85%가 발병 전 1년 내 중대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대인관계 스트레스, 이별, 갈등, 배신 등 이 우울증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황장애의 경우는 더욱 직접적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막히는 듯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공황장애로 발전합니다. 한 직장인의 경험담입니다. IT 업계에서 일하던 박민수 씨는 프로젝트 마감에 쫓겨 연일 야근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응급실에 갔지만 심장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비슷한 증상이 반복되면서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공간을 피하게 됐습니다. 결국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됐는데 의사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자율신경계를 과민하게 만든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가 DNA까지 바꾼다. 후선 유전학의 충격적 발견. 최근 유전학 연구에서 밝혀진 가장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스트레스가 우리의 유전자 발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후선 유전학 에피제네틱스이라고 하는데 DNA 서열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유전자의 활성화 여부가 바뀌는 현상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DNA에 메틸기라는 화학적 꼬리표를 붙여서 특정 유전자들의 활동을 억제하거나 촉진합니다. 특히 염증 관련 유전자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만성염증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이 텔로미어의 단축입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끝부분에 있는 보호막 같은 구조로 세포 분열 때마다 조금씩 짧아집니다.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면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노화가 진행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텔로미어는 일반인보다 평균 10년 정도 더 짧았습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실제로 생물학적 노화를 가속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유전자 변화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신 중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어머니의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됐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자녀와 손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극한의 트라우마를 겪은 조부모의 후손들이 일반인보다 PTSD나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았던 것입니다. 염증, 몸속의 조용한 불길. 만성 스트레스가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급성염증은 상처를 치유하고 감염을 막는 유익한 반응이지만 만성염증은 몸 전체를 서서히 파괴하는 파괴적 힘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염증을 조절하는 균형이 깨집니다. 초기에는 염증을 억제하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염증성 사이토카인, LL6,
N, F-알파 등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만성염증은 혈관벽을 손상시켜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을 유발하며 뇌의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증을 일으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20년간 추적 연구에서 혈중염증 지표 CRP, IL6가 높은 사람들의 전체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50%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만성염증이 단순히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모든 질병의 공통 원인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 환경,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스트레스.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24시간 연결된 디지털 환경은 새로운 형태의 만성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에 즉시 답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뉴스 알림으로 끊임없이 부정적 정보에 노출됩니다. 이런 미세한 스트레스들이 하루 종일 반복되면서 우리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일반인보다 평균 25% 높았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과 우울 증상 사이에는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면 패턴을 분석한 결과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 지연되고 수면 중 각성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수면 부족은 그 자체로 강력한 스트레스 요인이면서 동시에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건강 격차. 경제적 스트레스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입니다. 소득 수준과 건강 상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수많은 연구들이 일관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통계청과 질병관리본부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 사이의 기대 수명 차이가 남성 5.7년, 여성 3.4년에 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료 접근성의 문제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월세 걱정, 아이 교육비 부담,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 등이 24시간 내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한 취미 활동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자원, 시간, 돈,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소득층 지역의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 판매량이 높고 패스트푸드 매장 밀도가 높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건강 격차를 더욱 벌려놓는 것입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의 현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스트레스 수준으로 유명합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여전히 상위권에 속하고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의 가장 큰 특징은 통제 불가능성입니다. 가정이나 개인적인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피하거나 조절할 수 있지만 직장에서의 업무 요구나 인간관계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상사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매우 파괴적입니다. 권력 관계에서 오는 무력감과 부당함에 대한 분노가 합쳐지면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일반 근로자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야근과 주말 근무가 일상화된 환경에서는 생체 리듬이 깨지고 가족과의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이는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악순환을 만듭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보다 40% 높았습니다. 스트레스 대응 메커니즘의 이해. 개인차의 비밀.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적응하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용체의 민감도나 신경전달 물질 대사 능력이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로토닌 운반체 유전자 ATTLPR 이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 시절의 경험입니다. 아동기에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합니다. 반대로 어린 시절 트라우마나 방치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스트레스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C 어드버스 칠드후드 익스피리언스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정적 경험의 개수가 많을수록 성인기 질병 발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4개 이상의 부정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심장병 발병률은 일반인보다 2.6배 높았습니다. 세 번째는 인지적 패턴입니다.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스트레스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가? 지속적인 것인가? 나 개인의 문제인가? 외부 환경의 문제인가? 같은 인지적 평가가 스트레스 반응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과학. 회복 탄력성 (resilience)은 스트레스나 역경을 겪은 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거나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선천적인 특성이 아니라 학습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뇌에서는 특정한 패턴이 관찰됩니다. 전전두피질, 이성적 판단을 담당의 활성이 높고 아미그달라, 감정적 반응을 담당와의 연결이 잘 조절됩니다. 이는 감정적 충격을 받았을 때 이성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연결됩니다. 또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코르티솔 수치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패턴을 보입니다. 반면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코르티솔이 천천히 올라가서 오래도록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됐습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 규칙적인 운동, 사회적 지지 체계 구축, 의미 있는 목표 설정 등이 뇌의 구조와 기능을 실제로 바꿔서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과학적 접근법. 마음 챙김과 명상의 힘.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과 명상이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 후 참가자들의 뇌 MRI를 촬영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담당하는 아미그달라의 크기가 줄어들고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밀도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주의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의 피질 두께도 증가했습니다. 단 8주만의 훈련으로 뇌의 구조가 실제로 바뀐 것입니다. 생리적 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명상을 꾸준히 한 그룹의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 감소했고 혈압도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면역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개선됐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2주간 마음챙김 명상을 실시한 그룹의 혈압이 평균 8mm 수은 감소했습니다. 이는 혈압 약물 치료와 비슷한 수준의 효과였습니다. 명상의 효과는 즉각적이기도 합니다. 10분간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감소하고 근육 긴장이 완화됩니다. 정기적인 명상은 이런 효과를 누적시켜 전반적인 스트레스 저항성을 높입니다. 운동의 치료적 효과.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 메커니즘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뇌와 몸의 구조를 실제로 바꿉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 뇌유래신 경영양인자라는 단백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신경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돕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햄에서 BDNF가 증가하면 스트레스로 손상된 뇌세포가 회복되고 기억 기능이 향상됩니다. 운동은 또한 자연스러운 항구울제 역할을 합니다. 신체 활동 중에 분비되는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기분을 개선하고 불안감을 줄입니다. 덜란드의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30% 낮았습니다. 운동의 종류에 따라 효과도 다릅니다. 유산소 운동은 주로 심혈관 건강과 기분 개선에 효과적이고 근력 운동은 자신감 향상과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에 더 유리합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마음몸 운동은 유연성과 균형감을 기르면서 동시에 명상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입니다. 너무 강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중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중강도,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수면의 회복적 기능.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뇌가 하루 동안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적극적인 치료 과정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관리에서 수면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대량 분비되어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REM 수면 단계에서는 감정적 기억이 처리되어 트라우마나 스트레스의 영향이 완화됩니다. 수면 부족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이고 강력합니다. 하루 밤만 잠을 못 자도 코르티솔 수치가 37% 증가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60% 증가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고 염증 지표를 증가시킵니다. 좋은 수면을 위한 과학적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 유지, 침실 온도를 18에서 20도로 유지, 자기 2시간 전 전자기기 사용 중단,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섭취 금지 등입니다.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상이거나 밤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다면 수면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회적 지지의 완충 효과.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과 소속감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이며 스트레스에 대한 강력한 완충 장치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생물학적으로도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거나 따뜻한 관심을 받을 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 또는 결속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스트레스 호르몬의 작용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행복 연구에서는 75년간 같은 사람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좋은 인간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유전자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도 컸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관련 질병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고 심지어 치매 발병도 지연됐습니다. 사회적 지지는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정서적 지지, 공감, 위로, 격려, 정보적 지지, 조언, 정보 제공, 도구적 지지, 실질적 도움, 평가적 지지, 인정, 칭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정서적 지지가 스트레스 완화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흥미롭게도 지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 도움이 됩니다. 타인을 돕는 행위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자아 존중감을 높입니다. 실생활 적용을 위한 구체적 전략, 일상 속 스트레스 관리 루틴. 스트레스 관리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성공적인 스트레스 관리자들의 공통점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패턴이 발견됩니다. 아침, 루틴의 중요성,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전체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급하게 서둘러서 하루를 시작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상태로 하루 종일 유지됩니다. 효과적인 아침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람을 여러 번 설정하지 말고 한 번에 일어나기.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보지 않기, 5분간 깊은 호흡이나 간단한 스트레칭 하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준비하기. 점심시간 활용법. 점심시간은 하루 중간에 중요한 재충전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심을 먹으면서도 업무 이야기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진정한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점심시간을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로 활용하려면 업무와 완전히 분리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산책하기, 동료와 업무 외에 대화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짧은 명상하기 등이 효과적입니다. 저녁, 마무리의식. 하루의 스트레스를 그날 안에 해소하지 못하면 다음 날로 누적됩니다. 저녁에는 의식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일기 쓰기, 감사한 일 3가지 떠올리기, 내일 할 일 간단히 정리하기, 따뜻한 차 마시며 조용한 시간 갖기 등이 도움이 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대처법. 직장은 현대인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이면서 동시에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경계 설정의 기술 1과 개인 생활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근 후에는 업무 관련 메시지나 이메일에 즉시 응답하지 않기, 주말에는 업무 생각하지 않기 등의 원칙을 정하고 지켜야 합니다. 업무 우선순위 관리.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고 급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업무를 중요하고 급한 것,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것으로 분류해서 처리하면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동료 관계 개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업무 자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갈등을 피하기보다는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동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관리. 가족은 가장 큰 지지체계이면서 동시에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의 가족 문화에서는 서로에 대한 기대와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가족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부부 관계, 부부 갈등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 싸움 후 상처 치유 속도가 일반적인 상황보다 40% 느려졌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면역 기능을 억제한 결과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 감정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의사소통, 정기적인 대화 시간 갖기 등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자녀 교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한국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압박감, 자녀의 성과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이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충분함을 인정하기, 결과보다는 과정을 격려하기, 자녀의 개성과 속도 인정하기 등이 필요합니다.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시점. 경고 신호들. 스트레스 관리는 개인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적 증상들,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두통, 소화 불량이나 위장 장애, 수면 장애, 잠들기 어려움, 자주 깸, 새벽에 일찍 깸, 식욕 변화, 과식 또는 식욕 부진, 만성 피로감, 면역력 저하, 감기에 자주 걸림, 근육 긴장이나 통증 등이 지속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신적 증상들, 지속적인 우울감, 불안감 또는 초조함,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소, 결정장애, 부정적 사고의 반복, 무기력감, 죄책감 등이 나타나면 전문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행동적 변화들, 사회적 고립,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함, 업무나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 상실, 알코올이나 담배, 약물에 대한 의존 증가, 공격적 행동이나 짜증 증가, 위험한 행동, 과속, 무모한 결정 등을 보이면 즉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치료 옵션들. 현대의학에서는 스트레스 관련 질환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심각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경우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SSRI,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같은 항구울제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조절해서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과 관리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CBT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정적 사고 패턴을 찾아내고 수정하는 치료법입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고 약물 치료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EMDR, 안구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 은 트라우마나 심각한 스트레스 경험을 처리하는 데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마음 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AMBSR 프로그램도 많은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통합적 접근. 최근에는 의학적 치료와 함께 요가, 침술, 마사지 같은 보완 대체약을 함께 활용하는 통합적 접근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통합의학센터에서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 요가, 영양상담, 운동 처방을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 라이프스타일 의학의 관점. 현대의학은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관련 질환들의 경우 생활 습관의 개선만으로도 상당한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양과 스트레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스트레스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공식품, 설탕, 카페인이 많은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려서 스트레스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반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마그네슘이 많은 견과류,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스트레스 관리에 특히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과일, 채소 위주의 식단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기분을 개선시킵니다. 환경적 요인들.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도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 환경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일본의 산림욕 포레스트 베이팅 연구에 따르면 숲속에서 2시간을 보낸 후 참가자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15% 감소했고 자연살해 세포 NK셀의 활성이 증가해 면역 기능이 향상됐습니다. 실내 환경도 중요합니다.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오는 공간, 식물이 있는 환경, 적절한 온도와 습도, 소음이 적은 환경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집니다. 개인별 맞춤형 전략. 스트레스 관리에는 만능 해법이 없습니다. 개인의 성격, 생활 환경, 스트레스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격 유형별 접근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한 재충전이 중요하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활동을 통한 에너지 보충이 필요합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충분함을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감정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감정 조절 기술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연령대별 고려사항. 20대, 30대는 주로 취업, 연애, 결혼 등의 스트레스가 많고, 40대, 50대는 직장에서의 책임 증가와 중년기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60대 이상은 건강과 노후에 대한 불안이 주요 스트레스 원인입니다. 각 연령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스트레스 관리는 현재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오늘 관리하지 않은 스트레스는 10년, 20년 후에 심각한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들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10분의 명상, 주 3회의 운동, 규칙적인 수면 패턴, 긍정적인 인간관계 같은 것들이 누적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스트레스와 질병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은 두려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내고 있는 신호들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관리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얼마나 잘 돌봤을까? 그 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내일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기에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나눠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요.